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심재영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득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실전편이라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나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오늘은 어떻게 설득하는가. 설득의 방법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뼈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뼈대라고 하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가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군요. 네, 오늘 강연 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득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벗으세요. 비언어적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볼까요? 시청자분한테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제가 비언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하던 잘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설득하려는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겠죠. 물론 설득하는 방법은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는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요런 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드디어 어떻게 설득하는가? 이런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득하는 방법은 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은요. 헤럴드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설득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내면 이 수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피드백하는 그 효과를 피드백하는 과정. 이걸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발신자죠. 화자입니다. 말한 사람. 여러분은 수신자. 제 말을 듣고 있는 설득의 대상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벗으세요. 당황스러운 메시지죠. 예. 자,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죠? 이 반응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설득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이걸 이제 피드백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저는 지금 이렇게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볼까요? 시청자분한테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제가. 비언어적으로.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대개의 경우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 비언어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예, 비언어적인 채널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TV 채널을 통할 수도 있고 또 뭐 버스에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그냥 육성으로 버스를 타고 트럭을 타고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내고 내 말이 잘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 이걸 설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으로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득이 다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번개처럼 표시돼 있죠? 번개. 예. 요건 영어로는 노이즈, 설득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청자분은 아우 졸려. 어제 너무 운동을 많이 했더니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 지금 막 졸려요. 그런 경우 제 말이 다 전달되지 않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커뮤니케이션,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 그런 뜻이죠.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설득하려는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겠죠. 너무 피곤한 상태라면 아니면 굉장히 조급한 상태라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우리 이런 실수합니다. 퇴근 시간이 임박했어요. 근데 오늘까지 꼭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6시 퇴근인데 부랴부랴 보고서를 만들어서 5시 40분쯤에 본부장님께 가져갔어요. 본부장님이 기분 좋을까? 내지는 조금 있다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11시 30분쯤 가서 보고서를 내밀면 좋은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겠죠.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설득에서 중요하다. 설득이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사이에는 장애 요인도 있더라. 어떤 방해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띠리링 띠리링. 여러분이 전화를 탁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지영 고객님. 수익률 100%를 보장하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죠? 자,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1번. 정말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요즘 금리도 낮아가지고 안 그래도 어디에 예금하고 투자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거 뭐예요? 너무 반갑다. 1번. 아니면 자, 2번. 네. 누군데요? 맞아요. 뭐지?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전화했지? 그죠? 자, 1번. 저런 전화가 왔을 때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투자 확실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1번. 구미가 당긴다. 1번이. 2번. 의심된다. 의심되죠. 왜 의심될까요? 설득에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득할 때는 발신자,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득하는가,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설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여기서 듣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설득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영업을 해서 동료 중에 잘해서 상도 받고 영업사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도 했고 지금도 H사, S사 등등등 해서 설득과 관련되는 훈련,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전략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하던 잘 듣지 않는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 들어보셨을 텐데요. 설득하는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가 이 발신자에 해당됩니다.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설득하려는 대상,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건요,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적 신뢰입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세일즈, 마케팅 등등등을 하신다면 내가 취급하는 이 비즈니스 주제에 대해서 상대에게 전문가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제가 옷을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어떤 패션이 유행이에요? 글쎄요. 나는 내가 파는 거밖에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다면 좀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첫째, 내가 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2번째는요, 인간적인 신뢰인데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 단지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상대 지향성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내가 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경계하지 않죠. 저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상대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호감을 줘야겠죠. 여러분은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그죠? 소위 우리는 호감 그럽니다. 호의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이거 뭐 다 좋습니다만 자기 인상을 자꾸 저도 거울 보고 제 표정을 연습합니다. 그런 얘기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 웃기지 않은데 웃는 거 꽤 잘하는 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진 찍을 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업무적 신뢰와 인간적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설득하려는 상대는 일단 나를 신뢰하고 내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신자, 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설득의 3요소 중에는 이게 에토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런 분들 있으시죠? 에이, 심재영 대표님, 사람 그거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교육할 필요도 없고 설득도 어려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죠. 눅눅한 일은 아닙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Nurture is above nature. 교육이 천성을 이긴다 이거죠. 타고난 천성이 있어도 이걸 교육시키면 바꿀 수 있어요. 전 이걸 우리 설득에서 이렇게 응용해놨습니다. 설득이 사람을 바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득이 사람을 바꾼다.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메시지에 대해서 일단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한 유치원생쯤 된다고 가정할까요? 이때 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잘 걸리죠. 유치원생쯤 되는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 먹습니까? 잘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하셨죠? 달래요. 설득에서 긍정 프레임 쓰신 겁니다. 너 요 감기약 먹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보상책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먹으면 확! 부정 프레임입니다. 위협했습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이번 주에 놀이공원이고 뭐가 없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 프레임을 썼는데도 우리 아이가 설득을 시도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얼레고 달래고 했는데도 감기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 나중에 먹더라고요. 그럼 먹어요. 먹더라고요. 그래요. 지가 불안한가 봐요. 훌륭한 어머님이 훌륭한 아드님. 예.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아빠는 아이의 팔을 꺾고 엄마는 숟가락에 감기약을 넣어서 먹인다. 그러신 적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시청자분 중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동학대 아닌가요? 아동학대? 글쎄요. 예. 자, 이건 저는 유치원생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판단력이 완전한 성인인 자녀가 아니고. 자, 이 아이에게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억지로 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억지로 먹여도 될까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될까요? 그렇죠.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먹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설득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교통 질서 지켜야 됩니다. 야, 잘 지키면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로 끝났습니다. 감기약 먹어 했는데 잘 먹으면 끝났습니다. 안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안 먹을 때. 얼레고 달래고도 했는데 안 먹어요. 자, 이렇게 억지로라도 먹였어요. 그럼 억지로 먹이는 게 잘못된 거냐? 왜 잘못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가 어려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 약을 먹는 것이 너의 몸에 유익하다는 것에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먹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까요? 공부할까요? 공부한다는 학생들 몇 명 나올까요? 그죠?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득이다. 그런데 자, 공부를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확신, 감기약을 먹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는 확신, 이 확신에 단 1%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하려는 메시지에 확신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먼저, 이 메시지에 내가 동의하고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려는 메시지를 확신을 갖자. 다시 할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려는 메시지에 확신을 갖자. 예, 그래야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식을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한테 매일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요,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거 육식하시는 분들한테 채소와 과일을 매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어. 이거 먹자? 행동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설득할 때는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겠구나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채식 중에 요런 채소, 요런 과일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이에게 자, 이 학습지가 좋습니다. 안 먹히는 거예요. 태도가 먼저 긍정적이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가끔 아닌,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은데 행동부터 하고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가 야, 이거 맛있어. 사탕 하나 먹어봐. 그랬어요. 사탕을 이렇게 딱 먹었더니까 너무 맛있어. 친구야, 이 사탕 어디서 샀니? 행동을 한 이후에 태도가 좋아져서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상황. 그런데 이건 저관여 상황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대개의 경우는 긍정적인 태도여야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태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설득하려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채식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녹색잎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채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침 일찍 공부하는 게 두뇌 회전에 좋대. 두뇌 회전이 좋으려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대.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온갖 좋은 방법을 얘기해도 그걸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건데, 지금 우리 설득하려는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를 파악하자. 이런 표현을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죠. 설득에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례로 드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30%의 사람들은 오,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또 30%는요. 또 다른 30%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나머지 40%는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 설문조사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요. 갸우뚱? 사실은요. 잘하고 있다도 30%고 잘못하고 있다도 30%잖아요. 똑같죠. 비율이. 40%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저기 40%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적극적으로 잘한다고 대답했겠죠. 잘 못하니까 중간지대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똑같이 질문하면요. 똑같이 대답해요. 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모른다는 얘기는 대체로 잘한다는 얘기지.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해. 심리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죠. 선택적 인지한다, 선택적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는, 나에게 유리하게 내 배경 지식, 스키마라는 걸 활용해서 해석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2022년 국정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잘 모르겠다거나 잘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2022년 국정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70%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에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요,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구성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는 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당신한테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런 보상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이런 크게 손해를 볼걸? 이런 처벌이 있을걸? 손해, 징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부정 프레임입니다. 이걸 긍정과 부정 프레임을 이성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감성적인 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례를 좀 들 테니까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 화면에 있는 걸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긍정적이면서 이성적인 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21년 구내 식당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9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구내식당 운영을 맡기세요. 우리가 구내식당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 설문조사하니까 99%가 만족했다잖아요. 계속 저희한테 맡기세요. 이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평균 수명을 5.7세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이성적이라는 건요. 통계 자료, 또 학자들의 논문, 또 신문 기사, 방송에 나온 뉴스,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수상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 설득이죠. 감성 설득은요, 감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성냥팔이 소녀가 돼서 추워, 추워. 성냥 좀 팔아주세요. 감성이에요. 근데 이 이성과 감성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긍정적이면서 이성적인 걸 했습니다.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걸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내식당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노스 땡땡 주립대 조 땡땡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하지 않은 식사가 업무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먹는 게 부실하면 업무 성과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잘 먹여야죠. 여러분 구내식당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이성적이면서 부정적. 구내식당이 신통치 않으면요, 업무 성과 떨어져요. 좋은 식당에 맡겨야 돼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위협하고 있죠. 부정 프레임. 자동차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긍정적이면서 이성적인 걸 해볼게요. 저희 제용 자동차는 경쟁 차종에 비해서 연비가 리터당 5kg이나 더 갈 수 있습니다. 매달로 따지면 그래서 35만 원의 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이면서 긍정적인.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받아들이면 뭐가 좋아질 거야 한 거예요.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면을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평균 수명을 4.7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예. 이건 이성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례를 든 겁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걸 다 섞는 건데요. 이번엔 감성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랑 섞고 감성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랑 한번 섞어볼게요. 감성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랑 섞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새벽에 등교하는 자식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 지어주시던 부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맡기세요. 아니 사실 뭐가 좋아진다는 게 밑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논리적인 거.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설득 방법이죠. 네. 감성적이면서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죠. 먹는 게 불하면 일할 맛도 안 날 겁니다. 이거는 감성적이면서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라는 건요, 뭔가 호의적인 감정, 때로는 두려움, 동정심, 연민, 연대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기왕이면 어려운 친구한테 뭔가 계약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내가 널 속이겠니?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원래 속이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면식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는 얼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감성을 이용한 설득 방법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감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내가 얘기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지식과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요. 위협,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다고. 자,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그 수입 자동차 회사에서 트레이너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 정비사분들이 고객한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 1번. 고객님, 엔진 오일은 10,000km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00km마다 교환하시지 않으면요, 엔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확률도 높고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겁준 거예요? 혜택을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엔진을 제때 안 갈면 차에 무리가 갈 걸 이렇게 했어요. 이때 차를 잘 아시는 분, 차를 오래 탄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내가 15,000km도 타봤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뭔가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는 겁주는 게 안 먹혀요.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차를 처음 타시는 분한테 20대 초반에 차량을 처음 사가지고 정비소에 오신 분한테 고객님,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시면요, 엔진에 무리가 가요. 나중에 고장 날 확률도 높고, 심하면 이 차를 팔 때 차량 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주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은 분한테는 이렇게 위협하는 것, 부정적인 것이 잘 먹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구성된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뭐 수십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5가지만 딱 뽑아왔는데,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의 언어로 말하라. 시작. 상대의 언어로 말하라.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와이퍼 블레이드 뭔지 아세요? 그죠? 와이퍼는 알죠? 블레이드는요? 이거예요. 그냥 거기 고무판 붙은 거.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 정비사분들은 와이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뭐지? 근데 이때 우리 고객들이 저기요, 와이퍼 블레이드는 뭐죠?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쓱 갑니다. 예, 다음에요. 그러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죠. 여보, 와이퍼 불 그 뭐야?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설득될 리는 만무하죠. 제가 선글라스 이렇게 맞추러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력이 안 좋죠? 그래서 이태 저태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업하시겠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작업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예, 무슨 작업을 했더니 그분이 결론은 이거였어요. 도스 넣겠냐고. 선글라스 테 고른 다음에 거기에 도스 넣겠냐고. 그걸 작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가 또 한 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요. 강남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끝났는데 아직 그 회사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비게이션 끝났는데 어디예요? 큰 사거리로 오시면 되는데. 큰 사거리 지나갔고요. 앞에도 큰 사거리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면요,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어디가 위예요? 자, 그래서 상대의 언어라는 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 상대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의 기본이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도 자주 예를 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예를 든다는 건요, 상대의 상황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설득은 이런 거죠. 만약에 학부형에게 설득을 배워야 됩니다를 저는 예를 든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머님, 국영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날 마킹하는 방법을 안 배우면 수능 잘 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안 배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짠짠짠 팔굽혀펴기 체력 훈련 엄청 열심히 시켰는데 상대를 찌르는 건 안 가르친 겁니다.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하셔도 마킹하는 걸 알아야 수능 볼 수 있듯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셨어도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을 배우셔야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라. 시작. 예를 들어 말하라. 예. 자, 세 번째는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스낵 컬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밥 먹듯이 긴 영상, 긴 글, 긴 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아야 좋아합니다. 저기 그림에 있는 건요,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것의 유래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유력한 건 이겁니다.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우리 영화 좀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는데
저기 이제 투자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심지용 감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영화 만드는데요. 했더니 그 돈 많은 투자자가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 탔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까지. 몇 초 안 되겠죠? 쫙 내려가서 딱 1층에 내렸을 때 투자자가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게 엘리베이터 스피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뭐 한 60초 되지 않겠어? 그래서 60초 스피치 합니다. 모 컨설팅사에서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입사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자, 옆에 면접관이 자, 내려갑니다. 얘기하세요. 띵. 자, 끝. 짧은 시간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이걸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긴 말, 긴 영상, 긴 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라. 시작. 간결하게 말하라. 자, 그 다음은요. 반복해서 말하는 게 설득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한 얘기죠.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반복하면서 점층되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더 심금을 울리는 설득력이 높아지더라.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반복하면서 자꾸 올라가니까 운명이 바뀐다에 더 선명하게 확 끌리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상대에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집중이 되죠? 반복하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복하여 말하라. 시작. 반복하여 말하라. 예. 자, 그 다음은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지적 구두쇠. 그래서 어림짐작해, 자꾸. 휴리스틱.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는 것과 나하고 반대되는 걸 이렇게 대조시켜주는 게 상대에게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정치인들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홍길동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로 가는 길이고 심재용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선에 놓고 더 좋은 곳에 놓고 이렇게 대조시키는 걸 프레이밍 전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조시켜서 내 것을 더 강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대조시켜 말하라. 시작. 대조시켜 말하라. 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말한 이 메시지를 상대가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봐야죠. 상대를 관찰해야죠. 상대 얘기를 경청해야죠. 경청하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히어링은요, 그냥 듣는 겁니다. 지나가는 새소리 듣는 겁니다. 리스닝은요,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listen carefully 그랬죠? 주의 깊게 들으세요. attentiveness, 마지막은요,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설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왜 저 반응을 보일까? 왜 저 말할까?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채고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득의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를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 실전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가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1번입니다. 1번. 상대의 언어로 말하라. 아, 왜냐하면 네.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네. 설득의 방식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하는 대상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아, 설득은 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춤 커뮤니케이션. 상대에게 맞추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귀를 닫고 사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네, 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그렇죠. 이런 설득의 노하우 통할까요?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얘기할 때 상대에게 자 담배 피우지 마세요. 채식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관심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핵심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강연을 해주시는군요. 그럼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핵심적인 설득의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